네, 반갑습니다.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올 평일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부동산에 이제 좀 많은 관심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벌써 체감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정확하게 지금 현재 주택 시장에 관심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뭐 그냥 언론에서나 신문에서 조금 접하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가히불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금액대가 벌써부터 그냥 수억 원이 아니라 진짜 뭐 10억 정도가 바뀐 지역들도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온기가 강남 3구, 용산 이런 쪽만이 아니라 이제 뭐 일명 마용성, 여기서도 더 넘어와가지고 서대문구, 동대문구, 동작구 이런 식으로 중급지로도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그냥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거품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내 집 마련하긴 해야겠다는 생각했었는데 늦은 거 아니야? 혹은 지금 매수해도 돼? 라는 근본적인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앞으로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로 부동산 시장 방향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한 1시간 정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까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앞으로의 주택 시장 방향성을 참고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시대 부동산 시장 방향성 이렇게 잡아보았었고요.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도록 하자면 이제 각종 언론사 행사라든가 지금 여기 대한경제에서도 자주 불러주셔가지고 또 감사하게도 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었는데 제 메인 이제 전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제일 유명한 분야는 재개발 재건축 분야긴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 유튜브 채널 투미TV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미TV 검색하시게 되게 되면 지금 현재 구독자 1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각종 정보라든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쭉 설명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강연 도움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있는 사실입니다. 2025년도 6월 3일자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었고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하겠지만 정책도 이제 새롭게 수립이 될 것이고 이 정책에 따른 방향성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보다도 조금 중요한 게 사실 지금 현재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미 부동산 시장은 불장이다. 근데 빠르신 분들은 이미 그 전부터 움직였습니다. 언제부터 움직였었냐? 대통령 선거가 있기 2주 전부터 갑작스럽게 움직였었어요. 사실 2025년도 3월, 4월 이때 서울시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한번 풀었다가 재지정하면서 그때 또 급격하게 한번 움직이는 썼지만 이제 5월 자체는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갔었거든요. 왜냐하면 대선 이슈가 있었다 보니까 대선 이후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도 다 결과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때 시점에서도 이제 어대명이라는 표현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선 결과까지 볼 필요가 있을까? 이미 이재명 대통령 시대라고 가정했었을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집을 사야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았었고 실제로 대선 2주 전부터 이미 이제 주요 지역들은 거래가 빠르게 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일부 지역들만 그런 거냐 아니면 그 사람들이 판단이 잘한 거냐 못한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잘한 선택이 되어버렸죠. 지금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이후로 부동산 금액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이 심리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대선 결과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 이후의 부동산을 다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움직일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의 답은 다들 혹시 인터넷이라든가 부동산 커뮤니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짤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징어 게임 시즌2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이정재가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라는 명대사가 한번 있었었죠. 그러니까 그거를 패러디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이재명 정권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했었을 때 항상 진보 정권이 집권하게 되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상승 정도가 아니라 폭등을 했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진보 정권 잡았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드디어 올라간다라는 인식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켜보면 아시겠지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사실 뭐 단순히 진보 정권이다, 보수 정권이다, 이거 하나의 요소만으로 집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라고 말하는 거는 점쟁이도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유독 진보 정권 때 집값을 상승시키게 했었던 요소가 무엇이 있었을까? 그게 일반적인 시장 플레이어들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 게 현 정부의 과제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땅 짓고 기사인데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썼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폭등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다를까? 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그러면 사람들도 다 같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이게 이재명 시즌 3,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었는데 일각에서는 노무현 시즌 3냐 문재인 시즌 2냐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진짜 시즌 2고 시즌 3고가 되려면 그 전에 어떤 정책들이 있었었고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과거를 복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다주택자 규제가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정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발언도 했었고요. 공약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강화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주택자 규제가 풀리는 건 아닙니다. 이미 문재인 전 정권 때 있었던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고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하겠다라고 발표했었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공약을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런 세율 관련된 거는 국회 소관이다 보니까 국회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면서 그대로 여전히 다주택자 규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표적으로 취득세를 한번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갖다가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다 세금인데, 가장 먼저 취득을 했었을 때 내가 다주택자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율이 8.4%, 세 번째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12.4%입니다. 사실 서울에 요즘 10억짜리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산다 하더라도 취득세가 12.4%라고 가정하게 되면 취득세만 1억 2,400만 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현실적인 집값을 생각해 보면 더 취득세가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이고요. 즉 주택을 늘리지 말아라 라는 게 일단 취득세 중과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팔 때도 문제입니다. 지금 해당 사항은 한시적 중과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이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2026년도 5월 9일까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한시적으로 1년 더 추가 연장된 상태지만, 앞으로 이제 다음 정권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폐지는 안 된 상태에서 시행령 개정만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양도세가 도대체 얼마나 강력하느냐? 현재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다 최대 30% 중과세율이 붙거든요. 그러면 최고 세율이 몇 퍼센트? 75%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방세 10%가 추가로 붙습니다. 그러면 7.5%를 더하게 되면 최고 82.5%가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세금이라는 게 물론 벌었으니까 내는 거지 라고 얘기는 해도 이거는 사실상 징벌적 과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10억을 벌었든 20억을 벌었든 마음은 좋은데 막상 팔려고 했더니 세금으로 다 걷어나가게 되면 팔려고 하다가도 세금 보고 깜짝 놀라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었죠? 매물 잠김 현상이 왔었죠. 분명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추가 연장 안 한다, 이제 중과 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 어느 정도 초반에는 반짝 시그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5월 9일 전까지 팔아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 전에 조정대상 지역내 다주택자분들이 매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매도를 그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파는 게 됩니다. 그럼 매물이 잠기게 되고요. 그러면 매물 풍기 현상으로 인해서 다시금 집값이 올라갔었죠. 그게 그동안의 레파토리였습니다.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중과세율을 처음 발표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필요 없는 주택들 처분하세요, 1주택만 남기세요 라고 했었지만, 그때 안 파신 분들이 나중에는 팔려고 해도 못 팔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은 취득세 때문에 사지도 못해, 이미 다주택자인 분들이 이제 팔지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보유세가 이제 다음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보게 되면 이제 원래 전 정권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자체를 없애려고 했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2주택 중과만 폐지되었었고요. 현재 3주택 중과세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세율 같은 경우도 좀 낮아지긴 했었지만 아무래도 1주택자냐 다주택자에 따른 세금 중과 차이가 존재하죠. 즉 다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종부세를 건드는데, 지금 우리가 보았을 때는 현행 비율이 이제 보여지지만 바로 종전에 가장 마지막으로는 710 부동산 대책 때 강화됐었던 세율, 그 기존 가격을 보게 되면 와, 진짜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른 세금 차이가 그냥 2배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몇 천만 원에서 억 단위로 낸다라고 하셨던 분들은 다들 다주택자였을 때인 것이지 1주택자가 종부세를 그렇게 많이 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항이 되풀이될 수 있다. 그래서 2017년도 8.2 부동산 대책에서도 양도세 중과를 펼쳐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안 팔고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정권이 천년만년가? 뭐 정권 또 바뀌면 그때 팔면 되지 뭐, 집값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안 파니까 이 종부세 규제를 언제 꺼내드렸냐? 2018년도 9.13 부동산 대책에서 꺼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이래도 안 팔아 라고 하면서 이제 다주택자들을 옥죄기 시작하는데, 근데 문제는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팔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못 팔게 되고 그냥 앉은 자리에 세금을 맞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수를 규제를 하니까 주택수를 처분하려고 하면 어떤 거를 먼저 처분하게 되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주택을 먼저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그 청와대 참모들 보고 다주택 처분령을 내렸더니 반포집을 사수하고 방배동 집을 사수하고 그리고 지방에 있는 주택들을 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세금 구조가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남에 있는 집을 먼저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이 그냥 10억 넘게 나오는데 지방 집을 팔면 뭐 여기는 이익도 없어, 그냥 뭐 이익 조금 있다 하더라도 그냥 팔면 그만이야, 여기는 또 비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러면 양도세 중과세율이 없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강남집을 팔아야 1세대 1주택자가 되면서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처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되느냐, 상급지에 있는 일명 똘똘한 한 채 쪽으로는 매물이 잠기게 되고요, 하급 지역들은 주택수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매물들이 쌓이고 던지고 가격이 하락하는 일명 양극화 현상이 이런 주택수에 따른 규제에 따라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과거 종부세율을 보게 되면 또 무서운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과거에 대한 사항들이 떠오르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이제 끝이 아니고요. 과거에 없었던 규제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식으로 되느냐? 보유세에 대해서 주택 임대소득세도 이제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게 임대소득세에 대한 기준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1주택자는 월세 비과세, 2주택자는 전세 비과세, 3주택자는 전세 간주 임대료 과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 된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3주택자부터는 임대료에 대해서도, 즉 정확하게는 보증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는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세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2025년도 1월달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고가주택 기준, 고가주택이라고 하면 공시가격 12억을 넘어가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는 2주택자도 전세 간주 임대료를 과세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 지역들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이제 주택수를 늘리면 안 된다가 1번, 그리고 주택수를 줄여야 되고,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은 강남 3구랑 용산구긴 하지만 지금 벌써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조정대상 지역을 확대 재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다주택자분들이랑 1주택자분들이랑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다들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느냐 관련해서는 이제 답이 나오는 것이죠. 이미 똘똘한 한 채 세팅이 끝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주택자 규제를 하기를 오히려 더 바라고 있어요. 다주택자 규제를 해야 노무현 정권 때 봤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봤었던 것처럼 똘똘한 한 채 선호 형성이 더 강화되면서 내가 매수한 강남 집값이 더 폭등하겠다라는 생각을 기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나는 이미 다주택자가 아니야. 1주택 세팅을 마쳤어. 그러니까 더 올라가는 것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고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지금 현재 다주택자인 사람들, 아직 정리가 안 끝난 사람들, 지금 현재 내가 매도하려고 하는 지역은 규제 지역이 아닌데 만에 하나 규제 지역이 확대 지정되게 되면 나는 사실 정리하기도 쉽지 않아지고 갈아타기도 어려워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은 팔면, 아직은 난 정리해야 되는데 규제 확대되면 안 되는데 라는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쏠리는 거는 이런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이제 당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좀 유명했었던 이제 이미지인데 막 이런 거죠. 야, 일어나, 세금 벌어야지. 그때 당시에 키워드가 뭐였었냐면 보유세를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진보 인사들 중에서 대한민국 보유세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은 편이다,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제 종부세로 갔었지만 이게 자꾸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다주택자 규제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만 만듭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실제로 이제 요즘은 이제 진보 인사들 중에서도 주택수를 규제하기보다는 가액으로 갖다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규제들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는 보유세를 내면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현금 흐름이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올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그리고 규제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결국은 이에 따른 여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안정은 되는가, 진짜 타격받는 곳은 어딘가,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벌써부터 나오는 기사들을 보다 보면 어떻게 따지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너무 타이밍이 안 좋을 때 집권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팩트니까.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너무 안 좋을 타이밍에 됐어요. 왜 그러냐? 진짜 부동산 시장의 지옥이 열리는 시점은 2026년도부터입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2026년도부터 공급량이 반토막이 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집값 상승을 막기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나마 공급량이 평년 이상이었고 공급 과잉 논란이 있을 정도로 어떻게 따지면 진짜 정책만 제대로 펼쳤었다라고 하면 주거 안정을 시킬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지만, 정책의 실수로 갖다가 좀 폭등을 만들었었다라고 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정책을 뭘 어떻게 펼치던 간에 집값 상승을 막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끼리는 어떤 얘기도 하느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시장은 상승이냐 폭등이냐 양자택일이다라는 말들도 합니다. 일단은 올라갈 거는 눈에 보여지는데 정책을 어떻게 펼치냐에 따라서 진짜 가히 폭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정부 부동산 가시밭길이라고 말하는 이유 자체가 뭔가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다라는 게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과거 얘기는 좀 멈춰버리고 이제 현재 정부의 공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훌륭한 유권자시기 때문에
다들 대선 투표 전에 정책 공약집을 보셨을 거라고 믿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만 한번 따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 공약집을 한번 보게 되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공약 자체는 사실상 의도적으로 발언을 잘 안 한 사항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정책 공약집에 딱 한 페이지가 있는데 이 한 페이지를 보면 키워드는 몇 개 없지만 생각보다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이제 대주제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정책에 집중하겠습니다 라는 키워드가 하나. 자, 그럼 그 밑에 어떤 식으로 공급 정책을 펼칠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이제 나오죠. 초고가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 중심에서 중산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중심의 주거 정책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문구를 보고서 어떻게 따지면 그 어느 보수 정권보다 보수적인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던 게 이런 비합리적인 시장에 반하는 다주택자 규제를 없애야 되고 그리고 FM대로 가려면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주택 공급 정책을 꾸준히 밀어나가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 주택 공급 정책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3기 신도시만 보면 아시겠지만 3기 신도시 처음 발표한 게 2018년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벌써 7년이 지났지만 하나도 입주한 게 없습니다. 지금 본청약 들어간 게 몇 개 있긴 한데 이것도 아주 소수고요. 대부분은 아직도 토지 보상도 안 끝난 데들이 수두룩합니다. 도대체 언제 입주할지 알 수 없는데 4기 신도시 발표한다라고 해서 이게 체감이 될까요? 그리고 하다못해 3기 신도시는 국가가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정책임에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더 오래 걸립니다. 재개발 재건축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못해도 최소 15년에서 20년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그동안의 진보 정권에서 공급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공급은 충분합니다 라는 논리를 계속 펼쳤었던 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 1번, 그리고 공급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가시적으로 내 임기 내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가 2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책을 발표해도 대부분 다음 정권이 아니라 다다음 정권 때 나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정비사업들,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을 보게 되면 다들 언제 지정됐었냐? 이재명 전 대통령도 아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지정한 정비사업들이 현재 서울에 있는 정비사업의 90%입니다. 최근에 뭐 신통기획이니 오세훈 시장이 지정한 것들을 제외하고 보았었을 때 이게 다 전부입니다. 그러면 벌써 2000년대 중반에 지정했었던 곳들도 벌써 시간이 20년 지나야 입주를 하거나 25년 지난 지금도 어떻죠? 입주한 곳도 있고 공사 중인 곳도 있고 아직도 인허가 받는 곳도 있고 대표적으로 음마아파트 보면 좋았을 일만 20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지연되려고 하면 밑도 끝도 없다 보니까 이런 공급 정책을 펼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장 즉각적으로 손이 가지는 게 바로 수요 억제 정책인데 이런 수요 억제 정책은 결국 규제의 역설, 즉 똘똘한 한 채 선호 영상을 또 오히려 만들었었다라는 결과를 우리는 이미 2번이나 봤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재명 정부도 얘기하는 게 우리는 기존 정권과는 다르다. 기존의 진보 정권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여기 첫 번째 문구에서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이지만 근데 사실 또 우려하는 것 중 하나는 실제로 공약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급이 중요하고 만약에 진짜 공약을 이행한다라고 하면 진짜 그 어떤 보수 정권도 이런 식으로 하지 못했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당장 언론에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요?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 부재하고 있다. 정부는 놀고 있냐, 손 놓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뭐 이래도 너네 규제 안 할래? 라고 하면서 언제 규제하는지 시험할 정도로 자꾸 긁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진짜 이제 규제를 하냐 안 하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사항들이 진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메인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정비 사업에 대한 사항도 있긴 합니다. 용적률과 건폐율 완화를 해주겠다라는 사항은 정말 좋은 내용이긴 한데 문제는 앞에 사족이 붙은 게 조금 꺼림칙하긴 합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공공성 강화의 원칙 하에 재개발 재건축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공공성 원칙 하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 건지 이거에 대한 우려는 나중에 좀 이따 보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했었을 때 공급 절벽은 진짜 있느냐에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이 여전히 하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혹은 그 전에도 집값 계속 떨어진다고 말씀하셨던 분들은 공급 부족론에 대해서 이거는 허위다, 허구다, 존재하지 않는다,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얘기들을 얘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공급 관련해서는 우리 대한경제에서도 기사 나왔었던 것 중 하나가 지금 분양 시장부터가 이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분양이 없어요. 지금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최근에 요즘 좀 핫한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둔촌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포레온 분양 몇 세대였죠? 2세대인가? 3개 세대인가? 나온다라고 하니까 슈퍼로또 청약이다. 다들 그거 무슨 100만 청약설 얘기 나오면서 다들 그거 집어넣을 거라고 하는데, 근데 둔촌주공 제가 분양 받으라고 했었을 때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건설사 앞잡이 아닙니까 하면서 또 조합에 돈 먹었냐라고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청약 받으라고 했었을 때 또 받으라고 합니까 라고 했었는데, 그때 분양가가 얼마였었냐, 84 타입 분양가가 13억이었고요 최근에 28억까지는 거래가 됐었고 지금 29억 거래 썰이 돌고 있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 16억이 올랐죠. 미분양 난다라고 하시던 분들은 지금 다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집값 하락이 안 되는지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좀 해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신축 아파트를 받고 싶은 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금 공급 절벽을 어마어마하게 체감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공급은 충분합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국토교통부의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공급 없습니다. 서울 집값 폭등 막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거든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런 얘기 하는 순간 진짜 집값 상승이 걷잡을 수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걸 진짜 진심을 믿은 사람들은 발등에 도끼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게 사실인 거죠. 그러면 한번 통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랑 2025년도까지는 공급량이 그래도 꽤 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보았었을 때 3만 세대에서 4만 세대 정도 돼요. 문제는 2026년도입니다. 2026년도 공급 물량을 보게 되면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11,000건으로 집계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이거는 항상 국토교통부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나중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늘어나 봤자라는 것이죠. 제가 항상 바라보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 물량 뻔하거든요. 2026년도 입주를 하려고 하면 이미 공사가 끝나야 되고요. 일반 분양도 사실 당장 내년 입주잖아요. 일반 분양 대부분 끝났고요. 그리고 아직 일반 분양 안 한 단지가 있긴 하지만 그 물량 포함해봤자 1만 건대 중반에서 멈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1만 건대 중반으로 좀 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입주 물량이 일단 반토막 난다라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도 어떤 얘기들이 있었었냐, 이제 2023년도였나 4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신문십답을 한 게 있었어요. 공급이 부족합니다 라는 언론의 지적 혹은 민간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었을 때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인데, 저기 5번 항목을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 민간 전문가들은 2024년도 2025년도 수도권 아파트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하는데 충분하다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기 질문에서부터도 넌센스가 있죠. 민간 전문가, 뭐 다른 전문가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2026년도부터 지옥이 열린다고 항상 얘기했는데 2025년도 입주 물량이 적다라고 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2025년도는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평균 이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팩트거든요. 근데 2026년도 물량이 저는 궁금한데
근데 이 수치 자체도 말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연구원님이랑 좀 모아다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2025년도 물량이 뭐 평균 이상인 건 맞지만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말한 만큼의 물량은 아니거든요. 여기 서울이 거의 5만 건 가까이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2025년도 이제 지나가 보았을 때 실제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보면 알겠지만, 지금 뭐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거는 2026년도나 그 뒤에 있는 물량들 좀 땡겨서 발표한 게 아니냐라는 위혹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관계를 바로 잡으려면 2026년도, 2027년도 물량도 발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지적들을 하니까 바로 어떤 식으로 얘기 나오느냐, 현 시점에서 2026년도 입주 물량을 예측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 게, 맨 앞에서는 민간에서 얘기하는 통계 자료들, 이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과소집계가 된다. 근데 국토교통부에는 훌륭한 인허가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산출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입주 물량 예상이 가능합니다라고 했는데, 왜 당장 2026년도 물량을 예측 못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라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닌가, 정확히 발표를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도 입주 물량은 이미 착공계가 들어가고 실착공했고 이것만으로도 단순히 산입이 가능한데, 2026년도부터는 진짜 입주 물량이 없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얘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2025년도 3월달 기사를 보게 되면 부동산이 또 폭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예년보다 많고, 즉 평년보다 많고 앞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라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근거자료는 발표된 게 없죠. 자, 이런 식으로 보았을 때 이따가 저 이후로도 건설산업연구원 이제 박사님께서 또 강연을 하긴 하겠지만, 건설산업연구원 자료예요. 보다 보면 이제 어떤 통계가 있느냐, 당해년도 주택 인허가 대비 착공에 대한 통계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겠지만 인허가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죠? 착공을 합니다. 우리가 인허가를 왜 받아요? 착공하려고 받잖아요. 그래서 인허가까지 나오게 되면 진짜 불가피한 사항이 없는 이상은 대부분 다 착공을 갔습니다. 90% 넘게 착공을 했었는데, 근데 그 비율이 갑자기 뚝뚝뚝 떨어져서 가장 마지막 자료를 보게 되면 5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60%도 채 착공을 안 하는 거죠. 즉 인허가를 받으면 뭐하냐, 착공을 해버리는 순간 이제 돈을 밀어 넣어야 되고, 지금 여기에 진짜 건설 현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행사 대표님들은 진짜 엄청 힘듭니다. 사실 시행사 간판 사라진 데들도 최근에 너무 많고요. 그리고 시공사들도, 사실 시공사는 도급공사만 하거든요. 자체 시행사업이 아닌 이상은. 근데 시공사가 망한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시행사가 이미 도산을 했고 책임준공 확약으로 인해서 일단은 돈은 들어가야 되는데 현금 유동성이 안 들어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직접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상 흑자 도산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았었고요. 이제 체력이 없는 그런 중소 건설사들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인데, 근데 이게 폐업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됐음에도 불구하고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그리고 금리도 낮아지지 않았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PF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게 뭐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이 프로젝트 자체를 누가 떠받아 주세요라고 하는 매물들이 되게 많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착공을 안 하려고 하는 데들이 많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자금 유동성 위기 얘기 나오고 있는 모 건설사는 조금 노골적이라고는 하고, 그 특정 건설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조차도 이제 특히 지방 현장들 같은 경우는 되게 인허가라든가 그 조합 일에 대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착공해봤자 내가 돈을 일단 먼저 밀어 넣어야 되다 보니까, 뭐 서울 현장들이면 뭐 그래도 분양 걱정은 안 해도 되겠지만 사실 지방 현장들은 미분양도 많고 분양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착공하지 말고 일단 조금 이 위기를 넘기자라고 움직이다 보니까 지금 지방에 있는 정비 사업들은 거의 다 올스톱 분위기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했었을 때도 벌써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정말 건설업계가 힘들다, 이런 지원책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또 여기서 끝나느냐, 입주 물량도 착공을 해도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통계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공사 기간을 몇 개월이라고 얘기했냐? 30개월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2년 반이면 아파트 입주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30개월이 뭔가요? 36개월. 즉 3년을 공사해도 입주가 될까 말까 합니다. 최근에 한남 4구역 삼성물산에서 수주했습니다. 근데 한남 4구역이 22층짜리 아파트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기간을 4년을 잡았습니다. 이야, 물론 뭐 여기가 한남동이고 뭐 구릉지고 뭐 지하를 파는 게 좀 힘들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아파트 공사하는데 4년씩 부르는 시대가 왔구나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3년 안에 예전에는 대부분 다 입주했었는데 지금은 3년을 넘어가는 애들이 늘고 있다. 즉 국토교통부가 착공 기준으로 갔다가 아무리 예측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공사가 계속적으로 딜레이 되면서 입주 시점이 지연된다. 그리고 지금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들도 워낙 첨예하게 맞붙다 보니까 지금 공사비 협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아예 시공을 멈춰버리는 케이스들도 존재하고 지금 뭐 공사 관련해서는 진짜 지금 현재 전쟁터입니다. 조합도 정말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요. 시공사도 시공사대로 조합 요구대로만 가게 되면 사실상 적자 수주를 한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올려달라라고 하는 상황들이 서로 붙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구체적인 지역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2026년도에 여러분들 또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뻔합니다. 방배 5구역 DH 방배 3000세대,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2000세대 외로는 1000세대 넘어가는 대단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입주 물량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몇백 세대 입주하게 되면 여기서 임대주택 물량 또 빼야 되고요. 조합 물량 또 빼야 되고요. 그러면 일반 분양 세대수가 과연 얼마나 될까 하면 실질적인 순증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했을 때 이제는 입주장이라는 것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입주 대란이라는 말들이 왜 했었냐? 동시다발적으로 전세를 내놓게 되고 잔금을 맞추려고 하면서 물량이 쏟아지다 보니까 전세 금액 안정 효과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026년도부터는 전세 안정은커녕 전세 폭등이 예상되어 보인다 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죠. 물론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을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레미안 트리니원, 여기가 또 2000세대 되거든요. 이 물량도 포함될 거고 또 짜잘하게 있긴 할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는 고민할 것도 없죠. 여기 만점 통장대 우수수 들어갈 겁니다. 참고로 레미안 원펜타스 신번포 15차 재건축도 후분양이었었는데 여기 최저 가점이 69점이었습니다. 69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4인 가족 만점 통장이 69점이고요. 그리고 이 69점 가점도 특정 타입에서 69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70점대 초반이었고요. 그럼 여기 반포 청약 나오면 여기 또 30억 로또, 40억 로또 이런 얘기 나올 텐데 만점 통장대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물량들 다 아무리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진짜 이제 입주할 만한 물량이 없다라는 게 팩트입니다. 사실 이제는 그래도 좀 시간이 텀이 있었을 때는 2026년도라는 게 좀 멀리 느껴지기도 했고 뭐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기준으로 가니까 나중에 또 분양 물량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눈 가리고 아웅을 하고 싶어도 아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다 뻔히 보이기 때문에 이제 안 나온 물량이 뭐가 있지, 2026년도에 뭐가 입주를 하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해서 진짜 공포는 2026년부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 더 큰 문제는 2026년부터라는 것에 있습니다. 2026년 당해년도만 입주 물량이 잠깐 없었다, 2027년도는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2026년도 이후로 구조적으로 입주 물량이 계속 줍니다. 왜냐? 근데 이 사항이 이미 이전부터 문재인 전 정권 때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 있었던 정비 사업들도 다 해제시키고 재개발 재건축을 탄압시키면서 이게 지금까지 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재명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온 거가 이재명 정부의 잘못은 아니죠. 그러면 사실 끊어내야 됩니다. 공급량 부족한 거 맞고, 그렇지만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공급을 계속적으로 활성화시킬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우리의 문제라기보다도 사실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때의 정책이 잘못돼서 앞으로의 공급량들이 꺾였다. 근데 앞으로는 우리가 활성화시키겠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서 가는 게 맞는데, 근데 이런 사항들을 인정을 못하고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진짜 큰일 날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그래도 공급 정책으로만 가면 모르겠는데 수요 억제 정책을 진짜 펼치게 되게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남의 탓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문제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해당 사항들을 체감하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청약 대기 수요자들입니다. 지금 분양권이랑 입주권 거래들이 계속 연을 치솟고 있습니다. 왜 치솟냐?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뭐 무주택자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하는 게 청약인데, 청약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냥 내가 돈 주고 사자 쪽으로 가는 건데, 근데 이게 사람들이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지금 이제 은평구랑 중랑구도 14억 분양가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은평구 대조동의 힐스테이트 메디알레, 여기는 84 타입은 조합원들이 다 가져가서 있지도 않았었고요. 74 타입이 최고 평수였는데 해당 분양가가 13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확장이라든지 기본 옵션들 포함하게 되면 사실상 74 타입도 14억에 분양한 것이죠. 그러면 다시 돌이켜 보니까 예전에 노원구에서 했었던 서울원 아이파크 14억 분양가 84 타입, 그때도 미분양 있었지만 비싸다라고 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게 선녀 같은 거죠. 실제로 지금 84 타입 이하는 다 분양 완판이 끝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뭐 고척에서 진행했었던 데서 82점 청약통장도 튀어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데다가 청약통장을 왜 썼을까? 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는 진짜 청약통장 들고서 아무리 기다려도 청약이 안 나온다라는 것을 이미 가점 쌓아놓고 기다렸었던 사람들은 체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장 일반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분양 물량 충분하다고 아무리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체감이 안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2026년도를 보았을 때는 이제는 입주 물량이 단 한 세대도 없는 지역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몇백 세대 정도인 곳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포감이 그리워지는 것 중 하나가 2026년도에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요. 2026년도 전월세 금액 상승이 진짜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 매매 금액은 유주택자들만의 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주택자인데 전월세가 안정돼 있으면 사실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 전세 금액, 내 월세 금액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도 집값이 하락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한테 역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2026년도, 2027년도에 전세 금액은 안정되나요? 월세 금액은 안정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아마 못 하실 겁니다. 전월세 금액이 안정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 안정을 생각해 보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포인트가 주택을 투자해가지고 돈을 벌자 말자가 아니라 내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볼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또 최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25년도 6월 달에 국민 주거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었지만, 근데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이제 슬로건은 있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지금 현재 부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실현 방안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떤 카드를 꺼내도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근본적으로 보았을 때 공급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예상은 할 수는 있는데 사실상 이미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급 정책은 단기간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급 정책 하겠다라고 했었었고, 용적률 분담금 완화시키겠다, 상기 신도시 신속 통합 신속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했었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재개발 재건축이 왜 요원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었죠.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실제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으로 해서 실제로 제정이 되었었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었었고, 그러고서 최근에 2024년도에 실제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선도지구들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라고 보게 되면 사실
삐그덕삐그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어떻게 얘기했었냐? 2027년도 착공, 2030년도 준공이라고 했어요. 근데 2027년도와 2030년도 준공은 저는 이 계획을 발표했을 때부터 불가능이라고 저는 대놓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지금 현 정부가 하겠다라는 건데 너가 왜 초를 치냐, 응원해주지 못할 망정이라고 하지만, 저는 맨날 밥 먹고 보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면 2027년도 2030년도 준공이 현실화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장 오늘 2025년도에 조화설리 인가를 하고, 그 다음에 조화설리 인가 끝난 다음에 바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건축심의라든지 시공사 선정 다 하고 사업시행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하면서 감정평가와 분양신청까지 다 하고 이주 개시를 언제까지 해야 된다? 2026년도에는 해야 됩니다. 그래야 2027년도에 착공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이주 철거 기간을 2년 정도를 잡아요. 근데 이주 철거 기간을 2년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우리 분당 신도시 주민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게 3개월 이주 기간을 다 지켜서 3개월 내에 한 세대도 남김없이 명도 소동 없이 바로 다 퇴거를 하고 바로 철거를 해서 1년 만에 다 끝난 다음에 착공을 한다 했었을 때 이 시간이란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불가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도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것 중 하나가, 국토교통부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스케줄을 제시했었을까? 저는 무주택자 여러분들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솔직히 저는 현실적으로 15년이라고 봅니다. 빨라야 15년. 근데 15년 뒤에 됩니다. 그것도 첫 단지가 라고 하면 뒤집어지겠죠. 일단 분당 주민들이 뒤집어지는 거는 모르겠고, 그 무주택자분들이 일단 일반 분양을 기다리던 사람들부터가 뒤집어질 겁니다. 아, 그럼 앞으로 공급이 없겠구나. 지금 집을 사야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 보니 이런 얘기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왜 이런 숫자가 나왔냐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없는데 2027년도에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다 보면 2027년도랑 2028년도에 아주 우수한 입지, 분당, 평촌 이런 곳에 일반 분양이 나오겠구나. 집을 안 사고 나는 분당에 일반 분양 나오는 기다려야겠구나 라면서 사실상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믿고 기다렸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비 사업들이 진행하게 되면 정비구역 지정은 이제 시도지사의 권한인 것이고, 조합설립 인가 75% 동의율, 재개발은 여전히 75%고 재건축은 최근에 완화가 되었었죠. 70%로 낮아졌습니다. 근데 이 동의율 받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동의가 쉽게 잘 안 나옵니다. 그런 조합설립 인가도 솔직히 얼마나 더 지연될지는 알 수 없는 것이고요. 설령 조합설립 동의가 빨리 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인가까지도 보통은 2, 3년, 사업시행 인가에서 관리처분 인가까지도 보통은 2, 3년,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관리처분 인가 나면 2주 철거하는데 2년, 착공하면 중고까지 3년. 근데 이것도 순조롭게 갔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로부터 10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드리고요. 근데 여기서 싸우고 붙고 지지고 하기 시작하면 더 늘어난다라는 게 현실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1기 신도시 여기서도 분당조차도 지금 갈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담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선도지구 경쟁이 무슨 공산당도 이런 동의율이 안 나옵니다. 90% 넘게 대부분 다 만점 동의율로 갖다가 이제 제출했었는데, 그러면 선도지구의 향방을 가른 거는 공공기여를 우리는 많이 하겠다라고 발표한 곳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공공기여를 많이 하겠다고 발표한 곳들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하느냐, 왜 지금 공공기여 부담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느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면 공공기여의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좋은 걸로만 알고 있는데, 용적률 인센티브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적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도 실제 연면적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느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용적률이 높아지게 되면 증가가 그대로 되는 줄 알지만, 실제로 용적률 계산은 기부 체납한 땅을 제외하고 남아있는 대지 면적 곱하기 용적률입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내가 기존의 용적률 200%였다. 그럼 연면적은 200평이었죠. 근데 내가 용적률이 증가가 됐어. 용적률 300%가 됐어. 그러면 연면적이 100평이 증가하는 줄 아는데 문제는 공공기여를 20%를 했어요. 그러면 땅이 날라가죠. 그건 남아있는 땅 곱하기 용적률이기 때문에 실제 연면적 증가는 확 줄어들어서 꼴랑 40평 증가가 돼버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용적률은 엄청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잘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뭐가 있죠? 임대주택도 증가를 하죠. 임대주택도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원가 인정도 잘 안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애초에 선도지구에 대한 정비기본계획안을 보게 되면 공공기여를 얼마나 많이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사항들은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지 않았을 뿐이죠. 그냥 막연한 희망으로 갖다 용적률 인센티브 많이 받아서 우리는 사업성 좋아 라고 했었지만 차 떼고 포 떼고 해보니까 답이 안 나온다더라. 그리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문제도 있는데 기본형 건축비, 표준건축비 얘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은 표준건축비였었지만 이제 기본형 건축비로 인상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지만 이것도 기본형 건축비 해줄 거면 그냥 해줄 것이지 또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간다라고 하고요. 근데 또 기본형 건축비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기본형 건축비가 바로 이제 전체 건물 계약 면적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공급 면적 기준으로 갑니다. 즉 지하 주차장에 대한 면적들이 산입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기본형 건축비로 아무리 조금 늘려준다 하더라도 임대주택 하나를 지음에 있어서 조합에 따르면 지금 한 호실당 마이너스 1억에서 2억 정도로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임대주택이 500세대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500억에서 1000억 손실이 조합에 떠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대주택이 뭐 우리가 폭리를 취하지는 당연히 않는다 하더라도 원가는 인정해 주는 줄 아는 조합원들이 있지만 실제로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가 현실화도 정말 시급하다라는 얘기들 항상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한때 논란이 되었었던 LH 사장님께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일기 신도시 재건축 솔직히 말하면 분당 정도만 될 것 같다라고 했었다가 비판을 엄청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사업을 끌고 가야 될 LH의 수장이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했었지만 사실 냉정히 바라보면 사장님께서는 제대로 바라본 것이죠. 분당을 제외하고서는 좀 쉽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지배적이고요. 그나마 보면 평촌 정도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미 사업성이 안 나오는 곳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했었지만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보면 진짜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위구점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 사업성이 나온다는 분당조차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통합 재건축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많은 주민들의 위사가 모이면 쉽게 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명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지별로 일단은 선도지구 진영하려고 일단은 동의를 모아서 냈는데 당장 제자리 재건축하자, 역세권 지역 포기 못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분당 재건축도 지금 조합 설립 자체가 빨리 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해서도 퀘스천. 그리고 지금 최근에 기사가 한번 또 썼었죠. 분당 재건축 분당금 7억이라는 기사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분당이 분당금이 7억까지 나올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7억이 나왔을까? 제가 안 그래도 좀 그 자료를 요청하긴 했었었는데 한번 자료를 보면 좀 더 구체화되긴 하겠지만 진짜 분당이 7억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 제가 앞서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기부 체납이 워낙 가중해서 실질적인 사업성 개선 효과가 별로 안 됐다더라. 오히려 분당은 그냥 통합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사업성 나오는 애들끼리 알아서 재건축하는 게 더 빠른 거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여러분들도 대학생 때 아마 기억이 있을 겁니다. 조별과제 잔혹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통합재건축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합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누구 하나도 나는 양보를 못한다 하게 되면 사업이 결코 빨리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건축들이 갈 거라고 보시냐라고 하면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4기 신도시는 말할 것도 없죠.
왜냐? 상기 신도시조차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발표한 이제 그린벨트 풀어서 지정한 곳들이 총 4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곳은 서초 서리풀 지역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나머지는 내가 관심 있는 입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근데 서초 서리풀 지역 입주를 언제로 보고 있었냐? 국토교통부 자료 한번 또 가져와 볼게요. 국토교통부는 2028년도 착공, 31년도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딱 1기 신도시보다 1년 뒤로 보고 있었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결국 뭘까요? 공급 부족이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 시점에 입주를 어떻게든 빠르게 시킬 수 있다. 일반 분양 시키겠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상기 신도시를 보면 답이 나오죠. 상기 신도시가 처음 발표한 게 2018년도. 그리고서 계속적으로 택지들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 토지 보상도 제대로 안 된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상기 신도시 미착공률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실제로 본청약에 들어갔더니 절반 이상이 포기를 했다라고 해요. 무주택 자격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기회비용에 대한 손실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사자라고 하는 포기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 사전 청약, 사실 남들 보고는 사전 청약 선분양하지 말아라, 후분양해라 라고 말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선분양을 넘어서 선분양을 하고 있죠. 그게 뭘까요? 결국은 미래 수요를 땡겨오겠다. 일단은 지금 집 못 사게 해버리겠다. 홀드 시켜버리겠다라는 의지가 있었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상기 신도시 중에서 제일 컸었던 7만 세대의 광명시흥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 착수도 못했습니다. 언제 입주할지 알 수도 없어요. 이런 게 현실인데 도대체 이 공급 절벽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가 요원하다라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얘기도 있느냐?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당장 착공할 수 있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용산 민족공원을 만들려고 했었던 후보지죠. 미군 기지 반환 부지. 여기를 실제로 진보 인사들 중에서 여기를 다 공원으로 만드는 게 맞냐, 주택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었고요. 용산 정비창에다가도 주택 지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신 인사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설령 짓는다라고 하면 여기는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도 5년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미군 기지 반환한다 하더라도 여기 지금 오염토 정화 시간도 필요하고요. 당장 오늘 착공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인허가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허가 뭐 대충 해가지고 뭐 1년 안에 다 하이패스로 끝난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럼 인허가 밟는 절차와 동시에 오염토 정화를 한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착공으로부터 준공까지 LH가 지으면 2년 만에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3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 발표하고 인허가 밟고 오염토 정화하고 공사하고 준공까지 애초에 서울에는 빈택지가 없는데 빈택지를 이 택지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실제로 입주하는 게 간신히 이재명 정권 말기에 될까 말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지만 극단적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공급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보는 와중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조선모사격인 게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인데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말 그대로 재건축하지 말라라고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이성적이지도 않고요. 상식적이지도 않고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거는 재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괴롭히면 더 잘 괴롭힐 수 있을까만 연구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정으로 되는 게 아니라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요. 그런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도 바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지금 현재 재건축은 그냥 어떻게 따지면 가불기에 걸렸습니다. 이도 저도 못해요. 지금 사업성이 없는 곳들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못 가고요. 사업성이 있는 곳이라도 갈 수 있게 냅둬야 되는데 사업성이 있으면 초과이익이 많으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이 되겠죠. 부담금 폭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성이 없어서 못 간다라고 하니까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라고 하죠. 하지만 공공기여가 수반된 용적률 인센티브입니다. 그러면 막상 차 떼고 포 떼고 진짜 사업성 개선이 되는지도 퀘스천이지만 사업성 개선이 진짜 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사업성이 생겼으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뒤에서 또
기다리고 있겠죠. 그냥 병 주고 약 주고도 아니고 이게 재건축 하란 건가 말란 건가라는 의문이 든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뭐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진성중 위원님께서 또 어떤 얘기했나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일단은 시행해 보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재건축에 대한 활성화의 의지가 있는지도 조금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려고 했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만 놓고 보면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평가해 드렸던 것처럼 어느 보수 정권보다 보수적인 정책이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진짜 이행한다고 보면. 근데 진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이 항상 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급 정책은 정론이긴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정책이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기다릴 수 있을까?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이거죠.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은 이제 농부의 마음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내가 이제 씨앗을 뿌리고 수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당장 땅도 없어. 그러면 밀농사를 지을, 벼농사를 지을 땅부터 확보해야 돼. 땅 사고 씨앗 심고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이제 곡식을 가꿔서 추수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근데 당장 사람들이 굶어 죽겠다라고 막 울고 있어요. 우리 집에 애가 아빠 배고파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근데 애가 배고프다고 해가지고 당장 이거 농사 지을 쌀인데 이거라도 먼저 밥해 먹어야겠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대계를 보면서 중장기적인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공급 정책은 또 한참 걸린다라고 하면 공급 정책 안 펼치고 또 당장 집값 올라가는 건 싫으니까 수요 억제 정책을 한다. 그러면 또 부작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집값이 계속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내가 지방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뭐 내 집 마련 서울에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서울이 직장이고 서울에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도 빌라,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늦었다라고 생각하지만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었으니까 당장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 중 하나가 분명 윤석열 정부 때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제가 지적했었던 것 중 하나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주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항상 대한민국의 주택수가 2천만 호가 넘어가니까 지금 주택 보급률은 100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구들이 1주택씩 가지고 있으면 주택은 남아야 돼요. 근데 주택이 모자란 이유는 초과 수요 때문이다. 저 다주택 적폐 세력들을 때려잡아야 된다. 라는 쪽으로 그동안은 수요 억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양극화. 지방이 죽고 서울이 올라가고. 근데 서울 집값이 비싸다? 이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서울의 아파트가 비싼 겁니다. 2025년도 4월달 KB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국 집값은 볼 것도 없습니다. 전국 집값은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 주택가격을 보게 되었을 때 아파트 평균 매매 거래 가격이 처음으로 13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중위 가격도 처음으로 10억을 돌파했었죠. 그런데 이거는 아파트 얘기고 빌라는 우리 연립주택은 어떤가요? 평균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서울의 빌라는 정말 저렴해요. 내가 연봉이 3천이고 4천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의 빌라 매수하는 거는 뭐 월급이 200만 원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정책금리도 되게 잘 돼 있어요. 디딤돌 대출 6억 이하는 저금리로 내 집 마련 도와줍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은 빌라,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인 것이죠. 그러면 자꾸 정책들 중에 좀 잘못된 게 뭐 다세대, 뭐 무제한 매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아파트 규제들을 풀어주고 불합리한 정책들을 개선해주면서 건설 시장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외면을 하면서 가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미스매칭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가격 안정, 주택가격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이제 목적어와 주어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매수하고 싶은 주택이 어디냐? 서울의 신축 아파트다. 그럼 이 서울의 신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까? 올라갈까? 아니면 나는 무주택으로 있는다 하더라도 해당 서울의 신축 아파트 전세 금액이, 월세 금액이 더 올라가면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 생각해 보면 내 주거 안정을 위한 길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지방 미분양입니다. 근데 지방 미분양을 해결하는 방법은 심플합니다. 주택수에 대한 규제를 없애버리면 돼요. 지방 가격이 저는 이렇게까지 무너질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저렴하다고 생각하고 지방 주택 저는 사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사라고 추천을 못하는 이유가 지방 주택을 사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다주택자 규제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라고 얘기를 못하고 이걸 사람들이 다들 학습 효과가 돼 있다 보니까 다들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게 현재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세금으로 주택 집값 잡지 않겠다라고 했었지만 가만히 있어도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다주택자 규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려면 주택수 규제를 풀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게 정답인 걸 알면서도 사실 국토교통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자칫 잘못하면 주택수 규제를 풀었다. 그러면 진짜 다주택자를 대도 되는 걸로 인지하면서 사실 지방 미분양을 사라고 풀어놨더니 서울을 다주택을 한다더라 라던가 또 그럴까봐 또 못 풀 거라는 우려도 하긴 합니다. 근데 사실 잘못 꼬인 실타래는 결국 풀긴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계속 눈 감고 귀 닫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사 타이틀도 나오죠. 이재명 정부 본격 출범 앞두고 집값 폭등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는데 진짜 아마 생각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도저도 하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이냐 어려운 길이겠지만 이 부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건설시장 지금 침체된 건설시장을 활성화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보고 좋은 정책을 펼쳐줬으면 바라는 마음에 오늘 강연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1시간 조금 넘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무거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래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금 현재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단초를 잡을 수 있는데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미 부동산 컨설팅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